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국회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마 화면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법정에 출석을 했죠.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의 배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외모의 변화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고 어느 정도 이제 치장을 한 모습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당연히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연령대에 맞는 아마 그 치장을 안 하고 염색 안 하고 그러시면 아마 흰머리도 나고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인데 저게 아무래도 수감 생활 중에는 규칙적인 식생활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살이 빠진 것 같고요. 안색은 그래 나빠 보이지 않고 구치소에서 얘기했듯이 거동이라든지 활동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공개 재판에 있어서의 출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석 신청을 해놓고 보석 신문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오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측면에서 역시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국민들한테 반성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조금은 그 안타까움을 좀 금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윤희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이제 말씀하셨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이 모습에서 많이들 이제 놀라셨던 그런 반응들을 좀 접했습니다. 뭐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더 심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의 이 보석 결론도 중요하겠지만은 재판이 계속 될 텐데 앞으로 그런 재판을 계속 오늘처럼 나오실 거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속 재판을 거부하고 걸석 재판 형태로 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거냐 이런 것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판에 안 나오는 모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들께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주변에서 뭐 변호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을 위해서 조언을 하시는 분이라면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의 이 재판 과정 중계 방송이 더 이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결과가 나오는 데만 집중해야 하지, 이것을 마치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억측은 피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예, 재판 이후에 보석 신문도 있었고 종료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금 보석 요청 사유로 지금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게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인데 네. 오늘 보여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석을 결정하는데 좀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석 요건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범죄 혐의가 중대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이 해제됐을 땐 보석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어권,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인데 건강상의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보석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방어권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 이 재판부가 판단할 근거가 될 것인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지금 헌재와 재판부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까지 다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소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방어권 자체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나온 거를 보면 본인은 빨리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보석을 호소했다고는 하는데요. 특검 측에서 우려하는 바가 재판부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밖에 보석을 풀어줬을 때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직위가 유지되는 한 진술에 대한 회유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보석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보석 가능성을 낮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보석을 특별하게 신청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인정이 돼야 이제 그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재판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보석 이것을 위해서 재판에 출석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볼 만한 사항들이 그렇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듣고 있는 얘기를 들어도 상당히 가능성 좀 낮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나 뭐 오늘 나온 기사들의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의 건강 얘기를 하면서 보석 인정해주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면서 또 하나는 이것 좀 앞뒤가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소된 사건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할 만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의 재량권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또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보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어떤 그 범죄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입장을 견제하면 이게 증거인멸이 높다라고 이 사법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본인이 건강을 더 되찾아서 재판에 열심히 출석하겠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구치소에서도요, 사실상 수용자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그 식단도 건강 식단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치의들도 있어서 주치의가 아니라 그 구치소에 의료진이 있어서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요. 본인이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었다면 재판을 많이 성실하게 임하고 여러 가지의 방어권의 행사를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건강이 악화됐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85일 동안 거기서 뭐 했습니까? 재판에 임하지 않고 나서 이제 와서 풀어주면 잘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재판부에게 보석을 신청하는 호소로서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보석 이 심의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행여나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로또가 당첨될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보석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이 혐의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행위인데 이것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피력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윤 대통령은 아마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엄령 선포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헌재에서도 계엄령을 선포할 만한 그런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또 그 과정들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음에도 윤 대통령은 그 과정이 재량에 속한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 범위 안에서의 대통령의 행위라면 애초부터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다 부당하다. 법에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법정에서 다 다퉈질 얘기니까 피고인 본인의 주장이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재판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신문 말미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 청구가 안 돼서 청구가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있다면 출정을 거부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윤 전 대통령 거부라기보다는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즉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한 4-5번 나와야 되고 또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의미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을까요? 아니 출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체력적으로 소모가 덜합니다. 본인의 그 집에서 여러 가지 본인의 업무를 보면서 법원에서 수많은 재판을 받는 거는 더 힘들죠. 그리고 온전히 구치소에서 변호사들과 충분한 접견을 통해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힘이 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그 강제구인 이 영장이 집행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으로 버티기도 했지만 두 번째는 그 특수훈련된 교도관들이 끌어내려고 했을 때 10명과 어떤 몸싸움에서도 끄떡없던 분이에요. 근데 체력적으로 뭐가 그렇게 달리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그냥 이거는 사실상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구속 풀어주면 재판 제대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구속을 안 풀어주면 재판을 안 받을 거냐, 이런 그 조건부 보석은 없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이제 재판에 왜 출석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그런 질문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는 점을 들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 여러 번, 일주일에 막 서너 번 출정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특히 일단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상태에서 그때 체력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원에 뭐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훨씬 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아예 처음부터 재판에 안 나오신 상태에서 저런 주장을 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에 희망하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에 희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건데 이렇게 응답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배심원제를 좀 차용한 거잖아요. 뭐 1심에 한해서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 중에 뽑아서 그분들의 의사를 참조하는 거죠. 이제 권유를 하는 거고 기속되지는 않는 거긴 하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여론 재판의 성격을 띤 그런 재판 진행이 될 거라고 아마 우려를 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판사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재판 과정에서 법리로만, 오로지 법리, 사실과 법리로만 다퉈보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사실상 그 말씀한 대로 참고인 수준인데 배심원들이 그 결정을 내려서 재판부가 그거를 참고해서 내리는 거라서 이게 사실상 여러 배심원들이 앞에 놓여서 하면 조금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무슨 죄냐,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것이죠. 본인들이 한 일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보석 신문은 촬영이 불허가 됐고 다른 재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가 허가가 됐는데 다 끝난 이후에 아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만한 화면이 안 나오게 또 그런 부분을 보이고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이 또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관련된 이야기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있는 국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6시 반쯤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박수민 의원, 본인의 기록보다 더 긴 시간, 17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하고 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 토론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오후 6시 반,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들어가는 절차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4개 법안이고 이게 대략적으로 4개 법안이 통과되면 4박 5일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24시간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진 다음에 일단은 이 국회의원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 종료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표결에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정부조직법은 통과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선진화법에 따라서 말로써 항의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이 부분이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여론이 먹힌다면 힘을 얻을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의 구상들의 법안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은 없기 때문에 큰 호소력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좀 수고가 많다. 그러니까 노력에 비해서 결실은 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애잔한 마음은 있으나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의 정부조직법은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렇게 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7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을 했지만 그 의미가 많은 국민이 호응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보조직법 자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대검찰청 폐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민주당 쪽에서 주장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해체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내용이 있고 뭐 기재부도 좀 분리가 돼서 예산 기능이 뭐 총리실 쪽으로 간다든지 또 이제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또 국민의 어떤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대검찰청 해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치러야 하느냐. 국민이 그 과정에서 얻게 될 형사 어떤 서비스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장을 했었는데 그냥 필리버스터 한다 이걸로 뭉뚱그려져서 그러면 몇 시간을 하느냐 누가 했느냐 언제 끝나냐 이런 정도에만 관심이 가기 때문에 진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 포인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의석수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어떠한 법률이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면 이러한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저희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조직법이 통과되면 그다음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하는 신설하는 법안이 상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 명을 면직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듣고 반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 방통위를 뭔가 개편을 해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정부조직법까지 바꾸게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 보여요.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이제 결론은 그것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 방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동 면직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화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답을 해야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방통위를 해체하고 다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게 이제 명확히 국민들께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고 구성도 비슷해요. 결국 법안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정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인물을 국무회에도 이제 못 나오게 하고 더 이상 이제 국회에서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니까 이 점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좀 실책이 아닐까. 굳이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러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만든 것이 오히려 이진숙이라는 분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또 필리버스터 한 다음에 표결로 진행이 되겠지만 네. 그래 통과가 되겠지만 이제 박장범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헌법 소원을 냈잖아요. 이 방송법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소원을 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할 보장은 없다. 즉 헌법 소원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더 장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기각될 가능성이 커요. 소원 자체가. 모든 정부의 조직은 법률에 근거한다고 돼 있고 그 법률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입니다. 법률이 바뀌면 조직이 바뀌는 거지 본인들의 어떤 직업 특히나 참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박장범 KBS 이사장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말 어떤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임기가 끝나면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될 사람들이지 선출된 권력도 아닐 뿐더러 그 자리에서 존경받은 일을 한 적도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정부의 구성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억측이고요. 이게 폐지하니까 아예 없어졌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검찰만 얘기해도
검찰의 간판, 이름만 없어졌을 뿐이지 검찰이 하고 있던 기소와 수사 부분을 분리한 거예요. 사실 국밥으로 표현하면 밥과 국을 같이 먹다가 따로 국밥으로 그냥 형식을 바꾼 것뿐입니다. 하지만 먹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다 밥과 국을 섭취하는 것이죠. 아예 그 상을 치워버린 거 아니에요.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이 방통위와 지난 방송 정책 관련해서 과학기술정통부의 방송정책과와 방통위원회가 중복돼서 이 방송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금 이견이 있을 때는 이 정책 자체가 혼선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서 과학기술정통부에 있던 방송정책과를 아예 이쪽에다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과기부에 있는 그 방송정책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방송정책을 일원한다. 기능은 그대로예요. 제가 말했듯이 밥과 국이 없어지진 않았다. 근데 마치 그걸 다 치운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헌법소원하면 기각될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텐데요. 그 점점 이제 시간만 간다는 거죠. 그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그런 반론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5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 있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도 임기가 2년 반 정도 남아 있어요. 2년 반 넘게.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처분적 법률과 같아요. 법 통과되면 그냥 자리를 잃는 거니까.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는 건데 방금 전에 이제 따로 국밥의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엄중한 사항을 비유를 하셨는데 일견 쉽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 어떠한 영향이 가는가에 대해서 엄중하고 좀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인상을 주기가 어려운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밥 먹는 거하고 검찰개혁, 기소권, 수사권, 그리고 뭐 방송정책과 무엇이 합쳐진다 하는 거하고 그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 그런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이 같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걸 해야 하느냐, 그리고 같이 있었을 때는 국민들께 어떻게 좋았었는데 나눠지게 되면 어떤 불편이 있느냐, 이런 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토론을 하고 여기서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그대로 다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돼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청 갈 일도 없고요. 대검찰청, 검찰청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정치권이 관여된 사건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이 정도 법석을 떨고 있느냐, 이 지적을 민주당 그리고 범여권 정부에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엄중한 예를 안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럼 좀 엄중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왔던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검찰개혁에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의 어떤 다양한 국민적 요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렀어요. 마음대로. 내가 털면 당신은 범죄자가 되는 거야. 특히 가장 좋지 않았던 수사의 이 검찰의 악습이 별건 수사입니다. 사실상 적발된 혐의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별건 수사로 압박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수사해서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별건 수사권으로 그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자행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소에 대한 권한을 검찰한테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자는 게 지난 정부의 얘기였고 그 부분이 녹익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서 일단은 검찰이 보안 수사권은 논의가 되겠으나 사실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치닫았다는 점에서는 이게 뭐 1년 만에 뚝딱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최소한 한 8년에서 9년 정도는 이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했는데요.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을 두고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예. 사실 안 나오게 됐을 때는 그 안 나오게 되는 정당한 사유를 또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다. 그냥
지난 여야가 운영의 국감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황혼인문 얘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왔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증인 채택을 못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 정치권에서의 여야 공방은 이해가 되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은 그냥 총무비서관이 그냥 그림자 실세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면 그냥 나와서 물어보는 말에 있어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총무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공격했을 때 그런 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공개했을 때 더 이상은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할 거리를 차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국정감사 증인에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사실 나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또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권 내내 김현지 비서관을 없는 사실까지도 만들어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물론 뭐 안 나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 막 얘기를 강변을 하는데 본인들도 그 말 해놓고 이게 근거가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요 야당일 때 나오지 않는 것이 관례인 예를 들어 대통령실은 뭐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오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야당인데 나오지 않던 사람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오던 사람을 왜 못 나오게 하냐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거기서 뭐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요. 비서관이니까 비서실장이 훨씬 더 많이 아니까 비서실장한테 물어봐라 하는데 그럴 거면 왜 막습니까?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말을 하면서 김현지라는 분을 이 이름을 국민들께 각인을 시키고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적으로 판단이 굉장히 잘못됐다.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시야를 닫은 채 앞으로만 가다 보니까 또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몇몇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슬슬 다시 나오겠다 하는 모양인데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안 나오면요. 말씀하신 대로 정권 내내 이분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럼 부위 뒤에 뭐 숫자 붙여서 한간의 어떤 소문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와서 이런 거 하나 다 털기를 바랍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의 김영진 의원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 여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그 문제에 관해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한가한 상황 인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글쎄요, 뭐 급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제 친일 청산했을 때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까 싶으면서 예, 이게 사실은 사법 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해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뭐 이견들이 상황 인식에 대한 그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되네요. 네, 급발진이 아니라 급결단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사위원들은 강행의 의사가 분명한 것 같긴 한데 민주당 내에선 이 양쪽에 좀 다른 의견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다양한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상 법사위 위원들이 정청래 대표가 격려를 해주면서 더 힘을 얻게 됐죠. 근데 김영진 의원의 말이 조금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 위원들이 권한과 법률 밖의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입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최소한의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익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설익었다. 설익었는데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당원들의 어떤 당심도 중요하지만 민심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걸 했다라는 얘기들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사위 각을 세우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각을 세우는 이런 상황들이 각종 지표에서 좋게 나옵니까?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요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표는 읽어야죠. 그다음에 이 민주당과 법사위가 집권여당입니다.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되레 이런 부분들이 여론과 민심의 악화를 가져온다면 완급 조절해라. 저는 김영진 의원이 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정말 용기 있게 한 건데 동료 의원의 말에 대해서 한가한 소리를 한다. 아니 어떻게 동료 의원이 한가하겠습니까? 차라리 영리한 생각을 한다. 아니 해안이 길다. 이런 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도 있고요. 밥을 씻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다 익지도 않은 밥 먹으면 그 밥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를 기다려서 뚜껑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선배이자 동료 의원의 어떤 그 이야기를 참고하는 자세 그 또한도 국민이 평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초반에 이렇게 청문회 하겠다고 했을 때 당론과는 다르게 법사위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부총회 대표가 가서 또 격려를 해준 걸 보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상 법사위나 각종 상임위는 원내 지도부와 원활하게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고 그 결정 과정도 실상 법사위가 결정됐다면 원내 지도부와 상의 정도는 하는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반응을 보면 상의가 없었던 것 같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상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조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그 다음날 당대표께서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명구하게 법사위 잘하고 있다. 힘내라면 이게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와 법사위 이 집권 여당의 주축이 되는 얼굴들이잖아요. 추미애 위원장,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분들이 막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부터 문제인지 저는 이걸 좀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냥 웃고 그냥 넘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다. 여기는 또 급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상황이 정말 복잡합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영진, 김용민 두 분이 같은 당에 속한 분인지 의심을 할 정도로 저런 단어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여권 전체에 대단히 심각한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김영진 의원의 인식에 대해서 대단히 한가하다고 그랬습니다. 청문회를 할 거면 확실한 근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급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가하다. 지금 사법개혁 급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빨리 뭔가를 알아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민 의원이야말로 대단히 한가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이잖아요. 법사위의 일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라 사정을 한번 보세요. 이 국회예요, 국회. 국회에 소속돼서 일하셔야 할 분은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안 돼서 3,500불이 5,500억 불이 될 상황이 돼 있고 지금 다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주면 아마 관세가 기존에 25%에서 15% 낮춰준다고 했는데 25%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벌써 환율 시장은 막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400이 넘었어요. 코스피 막 내려가죠. 이런 거 제일 걱정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일 거예요. 근데 이분 지금 한가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하면서 친일 청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과거에 살고 있죠. 이런 분을 국회로 보낸 유권자들의 심정이 어떨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김영진 의원 같은 인식을 가진 분들이 여권 내에서 좀 많이 늘어나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겠지만 이 관세 협정의 여러 가지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이슈가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이 청문회 자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서고 집권 여당의 이제 대표 체제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집권 여당의 가장 큰 책무는 이재명의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정을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집권 여당에서 그 부분을 뒷받침해 주면서 조금 더 호흡을 맞춰주는 게 국민들이 내란의 이 사태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피곤해합니다. 뭔가 좀 안정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새로운 지도부가 왔는데 자꾸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가리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일부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게 우연과 겹치면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이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부 일 열심히 하세요. 그냥 국무위원 중에 최고의 그냥
지휘권자입니다 정도만 인정하고 정치적으로는 입법부가 그냥 무관하게 가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신호다. 그래서 저는 좀 대화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합의를 협의를 해야겠죠. 협의를 해서 우리 집권 여당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니까 대통령께서도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통령실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견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잦았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조금은 제가 보기에도 썩 이렇게 부드러운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네. 약간 당정 관계 그런 부분이 보였던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과거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좀 내주다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지금도 이제 친명 원조라고 하는 김영진 의원이 좀 드러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이제 석 달 좀 지났는데요. 이렇게 빨리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떤 뭐 진보든 뭐 보수든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극명하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권 내부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갈린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도 대통령이 이거 토론을 통해서 정하자. 내가 토론 주재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개혁은 폭풍처럼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로 대립을 하고 또 며칠 있다 악수까지 했는데 이번에 또 지금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정청래 당대표의 영이 지금 서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서도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원내에서는 이거 통보받은 적이 없다 했을 때 정청래 원내대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다음 날 돼서야 잘하고 있다. 그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당대표가 그럼 추미애 의원인지 정청래 명예 당대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이 상대당의 얘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본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정 운영의 큰 축을 맡고 있는 정부 여당의 일원이잖아요.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발 좀 이런 혼란을 수습을 하고 한 목소리로 국정에 임해 주셔라. 그래야 저희가 가뜩이나 의석수도 적은데 어디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국정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참작하셔서 제발 좀 질서를 지켜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대구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데요.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게 5년 8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장외 집회 때 저도 나갔었습니다. 예, 당시 황교안 대표 때인데 네. 그때 뭐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절박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총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그 당력과 또 지지세들이 결집됐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 시작된 지 이제 석 달 조금 지났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좀 뭐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권 퇴진 투쟁을 한다 하는 것이 맞느냐, 국민들께서 그걸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그 이슈를 좁혀서 어떤 뭐 특검 이슈라든지 이렇게 국민들께서 딱 들었을 때 확실하게 이 대척점을 아실 수 있는 그런 구호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장외 집회를 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당에서 대구 집회에 이어서 이제 서울에서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당에서 준비한 또 저희가 주장하는 메시지가 국민들께 잘 전달되는 그러한 결과만 나온다면 좀 좋겠다. 그런데 이 장외 집회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장외다 보니까 당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막 섞여요. 국민들께서 별로 그렇게 썩 받아들이시지 않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섞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여 저희의 주장인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지 않을까 그 점 또한 염려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 장애 집회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이 이제 숫자를 가지고 계속 뭐 10만이다, 20만이다 하는데 이미 그 정당 자체가 사실 그 최근에 통일교 이 신도들의 입당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수사 때문에 오염됐다. 한 10만, 20만 모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통일교에서 좀 모였네, 신천지가 좀 모였고, 정광훈 씨가 좀 보냈겠구만, 거기에 윤어게인.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숫자 자체가 많을수록 더 장동혁 대표에게는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당의 대표는 잘 뽑아야 됩니다. 대표를 잘못 뽑으니까 이 바쁜 와중에 당협위원장들 계속해서 차출당해서 동원당하고, 그 다음에 몸도 고생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데 가서 욕도 먹고.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혜롭지 못하고 실패한 선례가 있으면 그걸 따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장동혁 대표는 실패한 선례들을 따라하는 그런 놀라운 습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발언하는 것도 보면 야당의 대표로서의 발언이라고 듣기에는 좀 이렇게 조금 거친 똘마니 발언들. 이 똘마니 발언을 누가 잘 쓰냐면요. 정광훈 씨가 잘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씨랑 친하게 지내다가 이런 언어를 습득한 게 아닌가. 별로 이번 서울 집회가 큰 효과는 거둘 수 없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철수를 하셔라. 이제 더 이상 뭐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는 5%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5%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거고요.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8%,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24%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외교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고 이게 긍부정의 둘 다 공통점인데 부정평가의 요인들을 보면 우리 민주당이 잘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고 김영준 의원의 말을 제가 왜 두둔했냐. 사실 여론 수치가 갤럽에서 그렇습니다. 부정평가의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좀 힘자랑입니다. 힘자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이 부정평가의 2위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새롭게 진입된 게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흔들기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김영진 의원 말대로 지금 법사위와 대표께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나요? 그럼 이 수치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은 지금 정청래 대표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말,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의 어떤 한가롭지 않은 그런 절박함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지 모르지만 전체의 민심은 이 부분이 민주당이 힘자랑하고 있고 조금 성불렀다, 급발진다고 생각했다는 쪽에 손을 들어줘야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런 요인들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지지율의 평가에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상에 대한 분석이고 이런 현상의 분석을 외면하면은 민심에서 멀어져서 고립될 수 있다. 전 좀 그런 우려가 지금 보이는 수치다고 평가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하락. 일단 일주일 사이에 나타난 변화는 굉장히 큰 거죠. 5%포인트가 빠졌으니까요. 그럼 국민들이 뭘 가지고 저렇게 평가를 박하게 하시느냐.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이제 외교 관련한, 즉 관세 협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 더해서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폭주,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라고 봐야죠. 하나는 대통령 이슈, 하나는 여당 이슈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떠한 분이 대통령직에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이 쉽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혜를 다 모아서 여기에 대처해야 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여당이 그걸 당연히 뒷받침해줘야 함에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이렇게 같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범 여권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한다. 아직 50% 넘고 뭐 또 잘하면 60% 가까이 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 사안을 가볍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 당 지지율이 그럼 반사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맨날 똑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다. 민주당에서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의 어떤 역량과 능력으로 국민들께
호소해야 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한 달이 됐는데도 컨벤션 효과는커녕 뭐 올라가는 기미가 안 보여서 그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 대표에 대한 조사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 긍정 43, 부정 44. 장동혁 대표는 긍정 30, 부정 51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각 당의 지지층 안에서는 잘한다는 게 당연히 높았고, 단지 이제 중도층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긍정과 부정이 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부정론이 좀 우세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이게 당신 민심의 일치가 따지고 보면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목표일 겁니다. 당신과 민심이 일치되는 거, 그리고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의 방향 자체를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는 국민들이 그래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우리 만족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군. 내가 이 당을 좀 선택해야겠어. 이렇게 끌고 가는 지도자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쪽, 그러니까 그 집안 싸움, 우물 안에서 당신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민심과는 멀어지는 그런 정치 지도자는요, 수명이 짧죠. 왜냐하면 당심이 확장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수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장애투쟁을 이끄는 국민의힘 대표인데 과연 그 안에서 당원들의 어떤 그 평가는 받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국민 눈높이는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는 전국 정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쪼그라드는 거죠. TK 당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 정치의 당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조금 더 너무 당심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 밖으로 중도적인 어떤 국민적인 시각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조사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지금 재판부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은 41%,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은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이 답변이 뚜렷하게 갈린 건데요. 보수층은 현 재판부 유지 의견이, 진보층은 전담 재판부 설치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전담 재판부 설치 44%, 현 재판부 유지 41%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먼저 예. 네, 일단 이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전담 재판부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단호한 어떤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순간 그 염원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했을 경우에 그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 법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거고요. 헌재로 넘어갑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 심판이 내려질 동안에 재판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만 끌고 만약에 그것이 진행됐다가 나중에 결과가 나와도 그 법률이 위헌이 되는 순간 재판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헌정 체제 하에서는 우리의 헌법 정치는 헌법 조문 하에서는 법으로 어떤 재판부 구성에 대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서 강제한다든지 재판부 구성을 어떤 특정인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봐야 한다. 다소 뭐 재판부 구성이 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담당 판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예단이 되리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사법 체계 안에서 결론이 나와야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앞선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 대한 여론은 부정이 조금 우세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부정이 51이고 긍정이 30이면은 예.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중도로 더 가서 뺏긴 정권도 다시 찾아야 되고 그 중간에 있을 총선에서도 잘해서 지금 같은 수모를 겪는 의석수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 국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중도 민심을, 중도 표심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에 대한 지지조차 30%다. 대단히 큰 위기다. 이 장동혁 대표가
대표된 지 뭐 올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난 분도 아니고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이 정도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한 달 동안에 장도혁 대표가 해왔던 대표로서의 행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장외 집회, 뭐 거센 어떤 강한 표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설들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장 대표께서도 이 결과를 보고 앞으로 이 그래도 제1야당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의견 소영주 전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일반 재판부냐, 현 재판부냐, 내란 전담이냐. 이게 이제 양 지지층 진영 내에서는 아주 극명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극명해요. 그러면 중도층을 봤을 때는 이 중도층도 오차 범위 내에서의 이견인데 전담 재판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게 살짝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석이 가능하냐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재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 국민들의 시선은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든 그냥 현 재판부든 재판을 신속하게 빨리 끝내달라. 이제 더 이상 이 내란의 시대가 작년 12월 3일이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내란에 대한 재판부를 현 재판부를 해야 되네, 내란 재판부를 전담을 해야 되네 이럴 때가 아니다. 이 내란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이 침해받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국민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법부가 잘 파악을 해서 저는 사실 절충안으로 현 재판부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사법부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법원 행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굳이 이런 거를 가지고 공론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사법부가 좀 발휘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읽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